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통합과학 2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통합과학 2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단원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물이 과거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그 과정이 된 것이 바로 이제 환경 변화였어요.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해서 환경이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양상으로 일어났는지 먼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환경에 맞도록 또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적응된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들이 변하게 되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과거의 지구 환경과 그 지구 환경에 적합하게 살아남았던 생물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네, 두 번째로 그런 애들이 살아남게 되는 과정, 바로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과거의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과거의 지구 환경 변화, 그리고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로 바로 화석이라는 거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석은 과거 생물의 유해 또는 흔적이었죠. 그래서 과거에 살던 생물의 유해 또는 흔적을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화석이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체크해야 될 것은 딱 두 종류의 여러분들 화석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화석이 뭐였느냐 했더니, 하나는 바로 어떠한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인 바로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표준 화석. 네. 첫 번째로는 표준화석으로서 얘는 어떤 시대를 대표한다. 예. 그래서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화석이 만약에 어떤 땅 속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그 화석은 그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화석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석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환경이었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 환경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시상화석이었습니다. 네. 시상화석은 이때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화석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요.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에는 중요한 조건들이 이제 각각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화석의 조건을 먼저 살펴보면은, 표준 화석은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시대에 많이 살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배적으로 생존을 했어야 돼요. 그 시대를 지배적으로 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네. 지배적으로 살았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서, 얘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어디에서나 이제 거의 다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요. 음. 즉 번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번성을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막 1억 년 돼도 살고 2억 년 돼도 살고 막 아무 때나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비교적 생존 기간은 짧아야 돼요. 음. 그래서 비교적 생존 기간은 짧고요. 현재는 멸종한 상태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표준 화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상 화석을 살펴보면은, 시상 화석은 어떠한 특정한 시대를 이제 환경을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환경을 알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환경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바로 현재까지도 특정한 환경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분포는 특정 환경에서만 분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환경인지를 100%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분포 면적은 좀 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존 기간은 매우 길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기냐 했더니 현재까지 생존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각각 필요한데, 지금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약간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얘는 넓게 살았지만 얘는 특정 환경에서만 살고, 표준화석은 이미 멸종했지만
시상화석은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고, 이러한 정반대되는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 시상화석에서 그러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시상화석이 있느냐, 그거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상화석으로 유명한 애들이 크게 여러분들 한 네 종류 정도 있다고 배우셨을 텐데, 그 중에서 뭐 두 가지만 배우신 분들도 있고, 뭐 세 가지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호라고 하는 화석입니다. 산호. 산호는 동물인데요. 이 산호가 지금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산호 화석이 지금, 지금 산호가 살고 있는 곳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산호화석을 보면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고 있어요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사리. 고사리입니다. 그래서 고사리도 지금까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뜻하고 습한 육지예요. 고사리는 참고로 이제 습한 곳에서 잘 삽니다. 그리고 얘는 육지에서 나오는 화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육지라는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두시고, 세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아주 옛날부터, 즉 우리가 이제 이따 살펴볼 거지만 가장 맨 처음에 나타난 생명체가 사실 스트로마톨라이트인데, 얘는 지금까지도 살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어디에 사냐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도 대표적인 시상 화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조개 화석도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얘도 좀 우리가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얘는 이제 뭐 얕은 바다 또는 갯벌 이런 데 살겠죠? 네. 음. 그래서 요런 데 살고 있는 요런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시상 화석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표준 화석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대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 이 화석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실은 우리가 시대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즉 화석의 변화가 큰 곳, 네. 어떤 화석? 특히 이제 요 화석은 이제 위에서 살펴봤던 표준 화석이 될 거예요. 이 화석의 변화가 큰 곳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곳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요 지질 시대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질 시대는 과거 지구의 탄생부터 거의 현재까지를 전부 다 이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때를 우리가 이제 지질 현상, 우리가 뭐 화산이나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질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를 우리가 이제 지질 시대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이 지질 시대는 우리가 크게 네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화석이 거의 없는 시기. 화석이 거의 나오지 않는 시기와 그 다음에 화석이 많이 나오는 시기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자, 그렇다는 건 무엇이냐? 화석이 나오려면 어쨌든 우리가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명체가 별로 많이 안 살았고, 이때는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화석이 거의 나오지 않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 이때를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 배우는 내용 중에서 캄브리아 시대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보다 앞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캄브리아 시대, 앞의 시대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여기부터가 이제 뭐 캄브리아 시대 같은 게 포함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는 안 배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이 화석이 많이 나오는 시대는 우리가 총 3개로 구분을 했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부터 고생대, 그 다음에가 왜 여기다 쓰고 있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중생대,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이 신생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가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오래된 곳이고요. 현재로 오고 있고요. 여기 신생대 끝에쯤에 우리 인류가 탄생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대략적인 연도를 조금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출문제에서 요 연도를 알아야지만 무슨 시대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만 알려주고 시대를 안 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지구 탄생부터예요. 46억 년 전부터입니다. 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이때는 대략 한 5억 4천만 년 전. 네. 요때쯤부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생대 시작은 대략 한 2억 5천만 년 전. 네. 음. 그 다음에 신생대는 대략 한 6,600만 년 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뭐 45억, 5억, 2억, 뭐 6천, 요 정도로만 구분을 하셔도 거의 이제 큰 문제는 없으실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각 시대가 성캄브리아 시대, 죄송해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요 각각의 시대가 특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꾸는데 그 연도가 바로 이 화석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 무슨 화석? 바로 표준화석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지시대 구분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이렇게 이제 지지시대를 구분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석의 큰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화석, 즉 어떤 표준화석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변한 이유가 바로 이제 환경 변화랑 이제 연관이 있는데, 각 시대별로 환경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간단히 이제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각 시대별로 보시면, 잠시만요. 네, 요거를 좀 앞으로 당겨서, 네, 선 캄브리아 시대, 네, 그 다음에, 고생대, 어, 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고생대, 네, 중생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생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 시대별로 우리가 먼저 어떤 화석들이 나오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표준화석인데요. 이 표준화석이 어떤 화석들이 나오느냐 먼저 좀 살펴보면은, 성캄브리아 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생명체가 먼저 태어나요. 다만 얘는 현재까지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표준화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안 되고요. 여기 이제 이 성캄브리아 시대 맨 후반쯤에 이제 하나의 표준화석이 나오게 되는데, 그 표준화석이 바로 여러분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음. 근데요, 얘는 사실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애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분포 면적도 그렇게 넓진 않았습니다만, 확실히 이 시대에 살았던 것만큼은 확실해서 네, 이 시대의 표준화석이라고 좀 불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생대 살펴볼 건데, 고생대는 일단 고생대에 아주 넓게 살았던 표준화석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표준화석의 가장 대표성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삼엽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삼엽충이라는 애는 고생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았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 삼엽충,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아주 중간쯤에 잠깐 살았던 갑주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제 물고기 조상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주어가 살았고, 그 이후에 방추충이라고 하는 애가 살았습니다. 방추충.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로 넘어오면은요, 중생대 하면은 단연코 암모나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표준 화석입니다. 암모나이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다 지역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 앵무조개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걔랑 정말 비슷하게 닮았어요. 껍데기가.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기 살지 않았겠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암모나이트 말고도
중생대에 정말 많이 살았던 게 바로 공룡입니다. 공룡. 네. 공룡은 육지에 살았던 애들이고요. 네,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조류의 조상님이라고 봐도 되고요. 파충류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기 물속에 사는 애들은 뭐 수강룡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부르는데 이 공룡은 육지에서만 사는 애들을 좀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저기 한 가지가 있는데 시조새. 얘가 바로 이제 정확한 새의 조상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조새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로 오면은요, 신생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기 화폐석. 화폐석. 얘도 이제 바다에 살았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 메머드. 네, 또는 뭐 맘모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메머드, 맘모스 같은 애들이 바로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석은 이렇게 각 시대별로 2개에서 3개 정도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표준화석들이 나오게 된 이 환경을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자, 일단 성캄브리아 시대에는요, 맨 처음에는 산소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무산소였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1에서 배우셨다시피 맨 처음에는 산소가 아예 지구에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점점 산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성캄브리아 시대 말 고생대로 넘어갈 때쯤에 오존층이 만들 정도로 우리가 이때쯤에 와서 이제 산소가 굉장히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언제쯤부터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한 요때쯤부터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때쯤 광합성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산소의 양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광합성 시작은 꽤나 빨리 진행됐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이제 나중에 산소가 그 저기 산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지만 그 산화철로 좀 많이 바뀌었었다가 나중에 이제 대기 중으로 좀 쌓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환경이 요거 말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현재 남아있는 화석이나 현재 남아있는 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흔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여러분들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넘어오면은 고생대에선 이렇게 오존층이 형성되고 이제 자외선이 이제 차단이 돼요. 자, 요 얘기를 잠깐 좀 해볼 건데 이 산소가 없다 보니까 이때는 자외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구로. 네, 그래서 특히 지표면에 많이 도달을 하다 보니까 지표면에서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랬다가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생물들의 육상 진출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생물들이 육지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오존층의 형성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 생명체들은 고생대부터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생대부터 쭉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고생대에는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이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말했던 이 오존층 형성이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말쯤에 가면은 우리가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형성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정식 명칭부터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초대륙이 만들어져요. 자, 초대륙이 뭐냐면은 모든 대륙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대륙이고요. 이 초대륙이 바로 이름은 판게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초대륙이 만들어지는데 이 초대륙이 만들어지면서 그 얕은 바다의 면적을 좀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둘이 따로 있을 때는 여기도 다 바다였다가 얘들이 합쳐져 봐요. 요만큼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얕은 바다의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모든 대륙이 합쳐서 꽝 하고 이제 만나는 초대륙이라고 하는 애가 먼저 만들어졌다가 이제 중생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초대륙이 이제 점점 다시 대륙 현재 모양으로 슬슬 이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흩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 흩어져 나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서양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인도양도 이때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태평양을 제외하고 대서양과 인도양이 이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중생대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대규모의 산맥이 좀 만들어져요. 산맥 바로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는 애는 저기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왜 길쭉한 나라 칠레 아시나요? 칠레? 그 칠레 그 동쪽 끝에 이렇게 이제 산맥이 길쭉하게 있는데 그 산맥 이름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요 안데스 산맥이 이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넘어가면은요, 신생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신생대에는 먼저 첫 번째, 점점 날씨가 추워져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을 때, 요 고생대랑 중생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때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특히 중생대는 확실히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고생대는 약간의 빙하기가 간혹 있었습니다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고요. 요때는 그럼 이제 신생대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빙하기와 간빙기라고 하는 애가 반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싶으실 텐데, 빙하기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상당수가 빙하로 덮여 있는 거고요. 간빙기는 빙하가 살짝 덮여 있는 식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 보면은 북극 남극만 빙하가 덮여 있잖아요. 이 정도가 딱 간빙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이 바로 간빙기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간빙기가 반복이 되고 두 번째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하면 이제 에베레스트 산을 위시로 아주 이제 유명한 산맥인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에베레스트니 그 다음에 K2니 뭐 이런 유명한 산들이 다 이제 이 히말라야 산맥에 들어가 있죠. 네팔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요 산맥이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신생대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참 제가 빠뜨린 게 이 고생대 말에 대규모 화산 활동도 있었어요. 음. 화산 폭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살았던 환경에 맞춰서 이제 생물들이 이제 변하게 됐는데요. 이 생물들, 우리가 이제 표준화석은 그냥 화석만이고, 대체적으로 많이 살았던 생물들은 어떤 생물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물들은 가장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는 단세포 생물에서 슬슬 후반부로 넘어가서 이제 다세포 생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다세포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에요. 네, 그러면 이 단세포 생물은 뭐냐? 세포 하나인 애죠. 세포 하나인 애가 바로 요 단세포 생물이 되는데 이 단세포 생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애가 바로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가 광합성을 해요.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는 애고요. 이 남세균이 현재 화석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성캄브리아 시대 표준화석 아니고 시상화석에 해당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넘어오는데 여기에서 체크해 두실 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냐? 전부 다 모두 바다에서만 살았어요. 왜 바다에서만 살았습니까? 오존층이 없어가지고 자외선이 지구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외선이 육지에 도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체들이 바다에서만 살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랬다가 이제 저기 고생대로 넘어오면서 슬슬 이제 육지로 진출을 하는데 동물보다는 식물이 먼저 진출을 해요. 그래서 식물이 가장 먼저 뭐부터 올라오냐면 뭐가 번성하냐면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애가 번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번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번성은 이때 지구를 거의 지배할 정도로 넓게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넓게 살았으니까 이 양치식물은 이때보다는 좀 먼저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육지로 올라온 거는 생각보다 먼저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번성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동물들도 육지로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이제 육지로 올라오기 전에 가장 먼저 번성을 했던 애가 바로 어류입니다.
어류는 바다 생물이니까, 그쵸? 육지로 올라오진 않았죠. 다만, 얘가 번성할 때 육지에 동물이 안 산 건 아니에요. 있긴 있었어요. 이제 육지로 슬슬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류의 조상이 바로 여기 나오는 갑주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류에서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육지와 바다 사이에 양서류가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충류 가장 마지막에, 저기, 고생대 가장 마지막에 파충류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성하는 순서는 이렇고, 나타난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이에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면 어떤 애들이 번성을 하느냐. 당연히 여기에서 번성을 하는 생명체들 상당수가 멸종을 하고요. 이 중생대의 변화한 환경에 맞춰서 이제 다른 생물종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번성한 애가 바로 죄송합니다. 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파충류가 바로 이제, 네, 죄송해요. 이 파충류가 바로 요때 이제 번성을 하게 돼요. 네. 파충류가 이제 중생대로 넘어와서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 이제 식물은 어떠냐? 식물은 이제 육지에서 거시식물이라고 하는 애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 거시식물의 대표 주자가 바로 현재 여러분들 은행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요 파충류가 번성을 하게 되고요. 이 파충류가 번성을 하다가 뒤로 가서 이제 공룡의 시대가 오게 되죠. 그래서 공룡이 대규모로 번성을 하고요. 이러다가 이제 이 중생대도 또 끝납니다. 이 중생대가 끝나게 되면 얘들 상당수가 이제 멸종을 하고, 특히 이제 공룡은 완전 멸종을 했죠. 그러고선 이제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누가 번성을 하게 됐냐 했더니, 신생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식물은 속시식물이라고 하는 애가 번성을 하게 돼요. 이 속시식물의 대표격은 이제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로 넘어와서 또 번성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공룡 이후에는 포유류라고 하는 애가 번성을 해요. 포유류는 어떤 동물이냐면은요,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는 동물들을 우리가 포유류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시조새 나왔기 때문에 조류도 번성했겠네요 하는데, 조류는 지금까지 번성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살고 있긴 한데 포유류나 공룡보다 많이 살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포유류가 가장 번성하고 있고, 조류는 막 대규모로 번성한 적까지는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의 환경, 그 다음에 생물, 그리고 이에 맞춘 표준화석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말고도 이제 교과서나 여러분들 문제집 보시면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펜이 이상하네요. 네. 네.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해볼 건데,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애매하니까, 이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 글씨를 이상하게 쓰네요. 그죠? 네.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한쪽이 좋으면 나머지도 같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반대로 한쪽이 나빠지면 나머지도 같이 이제 나빠질 수가 있는 그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유전적 다양성부터 처음 이제 복습을 해보면, 유전적 다양성은 바로 이제 우리가 같은 생물종에서 다양한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쵸? 같은 종에서 네, 유전자가 다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를 의미를 했고요. 이렇게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가 나타나면 어떻냐? 이거를 통해서 이 유전자로 인해서 나타난 바로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형질이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
저기,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바로 형질이 바로 같은 종의 개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배웠었죠? 뭐 손가락 길이가 다른 거, 뭐 그다음 혀말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머리가 꼭새이니 직무니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형질이라고 불렀는데, 그 형질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유전자 차이였습니다. 유전자 차이. 자, 근데 유전자가 변하는 게 있었어요. 그 유전자 변하는 게 바로 이 유전자 변화가 바로 변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변이. 네, 그래서 같은 종에서 이 변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 변이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생식세포 조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에게서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부모에게서 받은 거 요것이고요. 부모에게 받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거는 바로 이제 돌연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돌연변인데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생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저기 부모에게서 받지 않은 거 그래서 없는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변이가 우리가 이 두 가지 변이를 통해서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종다양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지역에서, 그쵸? 네. 일정한 지역에서, 음, 사는 종류, 종의 수,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요. 이 종다양성이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종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이때 생물종이 이제 좀 다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물종이 어떻게 해서 다양해지는가를 했을 때 그 생물종이 바로 다양해지는 과정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했죠. 요 다양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종이 다양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연 선택은 자연이라고 하는 거 바로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이 적합한 생명체를 선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요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게 방금 살펴봤던 바로 요 변이에요, 변이.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자연 선택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과잉 생산과 변이가 먼저 나타나죠. 이 변이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변이였습니다. 네, 그래서 요 변이가 나타난 다음에 얘네들끼리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죠. 그래서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 생존 경쟁을 벌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이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연 선택을 우리가 자연 선택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일어나느냐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바로 여기에서 요 과정에서 바로 특정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특정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살아나는 거였어요. 네. 요 형질. 그래서 적합한 형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다양한 변이를 통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왔는데 이 다양한 형질이 실제로는 생존에 큰 영향이 없지만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환경에서는 적합한 형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형질이 나타나게 되면 걔네들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자연 선택을 받은 애들이 바로 이거를 통해서 이 형질을 바로 유전을 하게 되는 거죠. 유전. 이때 주는 형질은 바로 요 형질을 유전을 해주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쭉 누적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종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요게 바로 여러분들 종다양성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종다양성이 높으려면은 자연 선택이 잘 돼야 되는데 형질이 적합한 형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유전자가 다양해서 다양한 형질이 있을수록 자연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기가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전자가 다양하면은 여러 환경이 누적이 되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기가 훨씬 좋고
그쵸?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종이 있으면은 그들의 유전자가 다르니까 유전자도 굉장히 나중에 더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그 생물들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적 다양성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종이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 특정 환경이 주어질 때 이 특정 환경들 중에서 굉장히 큰 환경 변화, 즉 거대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게 과거에는 바로 대멸종이라고 하는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규모의 자연 선택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중생대가 끝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소행성 또는 이제 거대한 그 운석이 충돌했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충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연 환경에서 공룡은 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멸종을 했고 포유류는 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제 유전이 되고 누적이 되면서 지금 이제 포유류가 굉장히 다양한 종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다양성은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어떠냐? 생태계 다양성은 다양한 생태계, 즉 이제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네. 환경과 그 다음에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 그러면 다양한 환경이 있으면 어떻냐? 다양한 환경이 있으면 다양한 종이 살기가 좋겠죠. 예, 그래서 얘가 다양하면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이 자연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종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반대로 다양한 종이 있으면 얘네들이 살아가는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걔네들의 생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소가 만약에 많다. 그러면 초원에 있는 풀을 많이 뜯어먹으니까 그 지역의 환경이 조금 더 건조해지게 되는 뭐 그런 형태로 환경이 변하니까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셋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태계 다양성까지 얘기를 살펴봤는데 요거 간단히 살펴보면은 바로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개를 서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형질이 다양하면은 자연 선택에서 생존하기가 좋기 때문에 종다양성이 높아지고 종다양성이 높으면 얘네들의 활동, 즉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태계 다양성도 높아지고 반대로 이것도 먹히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파괴가 되면 생물 다양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특히나 요 과정을 이제 간단히 살펴봤던 게 여러분들 뭐 기린의 진화 과정 또는 저기 뭐지? 갈라파고스 제도.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핀치, 한 종이 다양한 섬으로 퍼지면서 부리가 다른 네 개의 종으로 진화하는 과정.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살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각각의 다양성을 봤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배우셨죠? 네, 파괴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파괴는 누가 하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 활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파괴가 이루어지고 그 파괴되는 거를 반대로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 되겠어요. 이 파괴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서식지 파괴. 예. 그래서 뭐 집 만들고 도로 깔고 이런 게 있었는데 특히나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갖고 요 중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위험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지역이 이렇게 이제 도로로 바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포획, 불법 포획. 그 다음에 적당한 개수보다 많이 잡는 남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잡는 게 일정한 개수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많이 잡는 남획도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 그 다음에 환경오염. 음, 네. 환경이 오염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급수에 살던 생명체가 그 지역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1급수가 아니게 돼버리면서 못 살게 되는 뭐 그런 형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네. 기후가 점점 온난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추운 곳에 살던 생명체들이 줄고 따뜻한 곳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늘고 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래 생물.
그래서 뭐 외래 생물 유입이 있는데 요 외래 생물 중에서 뭐 요새는 이제 유명한 게 뭐 미국가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가시박, 뉴트리아 뭐 그다음에 큰잎베스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거랑 반대되는 서식지 파괴 안 하면 되고 포획 남획 안 하면 되고 환경오염 줄이고 기후변화 안 하고 외래 생물 유입 안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체크해 둘 거는 이 보존 중에서 서식지 파괴를 막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생태 터널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서식지 파괴된 데다 이렇게 다리를 지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이제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태 터널이 있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 두 가지를 특히 좀 체크해 두실게요. 요 형질,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식세포 조합과 돌연변이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있고 이 변이를 잘 돼야지만 자연 선택에서 적합한 형질이 살아남기 좋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훨씬 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물은 굉장히 많은 진화를 겪었어요. 어떤 과정으로 겪었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대멸종이라는 과정을 통했었죠. 그 대멸종이 일어난 이유 바로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라든가 뭐 이런 자연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번성하게 되는 생물종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고생대 때는 저기 양치식물과 그 다음에 네, 어류, 양서류가 번성을 하다가 중생대로 넘어오면서 변한 환경에 맞게 저기 거시식물, 그 다음에 파충류하고 공룡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됐고 신생대에서는 또 그에 맞게 속시식물과 그 다음에 포유류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성한 애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표준화석을 기반으로 해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네 개로 우리가 지지시대를 구분을 했었고 이때 환경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상화석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생물종들이 나오는 게 바로 생물 다양성이었는데 이 생물 다양성 중에서도 종다양성이 가장 핵심이었죠. 종다양성은 바로 이제 많은 자연 선택이 누적이 되면서 새로운 종이 많이 나타나는 거였는데 그렇게 자연 선택에서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많아야지만 즉 유전적 다양성이 좋아야지만 자연 선택 과정이 누적이 되면서 새로운 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종이 점점 늘어난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대멸종을 통해서 결국은 생태계 저기 생물 다양성이 계속 증가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화학 변화 여러분들 꽤나 어려워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는 방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